안녕하세요. 더블썸 채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도서는 디지털 신세계 메타버스를 선점하라 입니다. 지은이는 중국인인 자오꺼둥 이완환 쉬위엔 중에 공동집필입니다. 옮긴이는 정주훈님이고 김정희님이 감수를 맡았습니다. 출판사는 미디어숲입니다. 이 도서는 읽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차원 가상 세계 메타버스가 온다.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찾는 것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여기 머무르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1 중에서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여가와 일상생활, 업무를 영위하는 가상세계다. 로블록스는 이런 메타버스의 여러 특징을 보여주는 게임으로 디지털 창조, 디지털 자산, 디지털 거래, 디지털 화폐와 디지털 소비가 핵심을 이룬다. 특히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허구와 실제가 구분되지 않는 강력한 초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메타버스는 가상 상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두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환적 산업 체인을 갖춘 까닭에 가상 상품이 주거래 대상이 되는 독자적인 경제체제를 형성한다. 이에 머저나 등장할 메타버스 경제학이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혁명적인 부분이 되었다. 메타버스의 기본 가치관은 모든 이용자가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고, 함께 관리하는 것이다. 메타버스에서 일상과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현재 M세대의 서브컬처의 일부가 되고 있고, 나아가 사회적 트렌드를 형성함으로써 메타버스 사회를 재창조하고 현실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 문화와 메타버스 문화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융합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인류 문명이 재창조될 수도 있다. 앞으로 15년쯤 뒤 인터넷은 일대 변혁을 겪을 것이다. 인터넷 주요 접속 수단이 PC에서 모바일로 변한 것처럼 지금은 모바일에서 VR과 AR 기기로 넘어가며 다음 15년 주기에 새로운 인터넷 시대 서막을 열었다. 이제 인류는 전혀 다른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엔더 드래곤, 크리퍼 이 해괴한 이름들은 다 뭘까? 잘 모르겠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라. 아주 신이 나서 알려줄 것이다. 바로 내 이야기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에게 크리퍼가 뭐냐고 물었더니 그건 몬스터인데 아빠한테 가까이 다가오면 펑 터져버려요 라며 손짓, 발짓까지 동원해 설명한다. 엔더 드래곤과 크리퍼는 모두 마인크래프트 게임 속 캐릭터들이다. 이 캐릭터들은 게임 속에서 생존하며 플레이어가 방심한 틈을 타 갑자기 공격을 시도한다. 이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물체와 생물은 네모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양까지도 네모난 모양이다. 실감나는 그래픽을 자랑하는 유명 게임들에 비하면 마인크래프트 속 물체들은 굉장히 조잡해 보인다. 그런데도 플레이어들은 마인크래프트에 푹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 플레이어는 이 네모반 듯한 블록으로 온갖 것들을 창조할 수 있다.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 회로 지식을 바탕으로 NAND 영론이 게이트부터 시작해 완벽한 컴퓨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플레이어들이 모여 졸업식 같은 이벤트를 열 수도 있다는 점이다. 2021년 6월 16일 중국 천메이대학 애니메이션 디지털아트 학부 졸업생들은 마인크래프트 안에 실제 캠퍼스 풍경을 바탕으로 독특한 가상 졸업식을 진행했다. 기본적인 캠퍼스 풍경은 물론이고 학교 마스코트 고양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졸업식 도중 총장이 학생들에게 레드카펫에서 왔다 갔다 날아다니지 마세요 라고 주의를 시키기도 했다. 빌리빌리 동영상 플랫폼에서 진행된 이 졸업식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한 네티즌은 꼭 호그와트 졸업식을 보는 것 같다 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사실 처음으로 가상 졸업식을 개최한 학교는 천메이 대학교가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재학생과 동문 100여 명이 마인크래프트의 전체 캠퍼스를 복제했는데 버클리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가게는 물론이고 현수막 몇 개를 포함해 100여 개나 되는 캠퍼스 내 건물을 6주의 시간을 들여 재현했다. 포트나이트는 미국 래퍼 트래비스 스콧과 크로스오버 이벤트를 기획해 게임 속에서 트래비스 스콧의 가상 콘서트 에스트로노미컬을 개최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곳곳의 서버에서 접속할 수 있다.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미 개최된 콘서트에 동시 접속한 플레이어 수가 무려 1200만 명이 넘어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가상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피자는 아마 도미노 피자일 것이다. 도미노 피자에서 개발한 이 앱상에서 증강현실용 안경 AR 글라스를 쓰고 가상현실 속에서 피자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한 레디 플레이어 1은 2045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혼란으로 가득 찬 붕괴 직전에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괴짜 천재 제임스 할리데이가 만들어낸 가상게임 세계 오아시스에 접속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다.
누구라도 VR 기기만 착용하면 현실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이 가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세계에는 번화한 도시도 있고 다양한 생김새를 가진 시선을 사로잡는 플레이어들도 있으며 다른 차원의 영화, 게임 속 유명 캐릭터들까지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사회 변두리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루저일지라도 오아시스에서는 당당히 슈퍼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아득한 꿈이라도 이뤄낼 수 있다. 할리데이는 죽기 직전 가장 먼저 세계의 수수께끼를 풀어 자신이 게임 속에 숨겨둔 이스터에그, 게임 개발자가 게임 속에 재미로 몰래 숨겨놓은 메시지나 기능 옮기니를 찾아내는 사람에게 엄청난 재산과 오아시스의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유언을 남긴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이스터에그를 얻기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한다. 영화 속 주인공은 주변에서 흔히 보는 한 소년이다. 현실 세계에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게임에만 빠져 사는 소년 웨이드 와츠는 빈민가에 산다. 수줍음 많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존재감도 희박한 그런 평범한 인물이다. 하지만 오아시스에서 웨이드의 아바타 파시발은 자신감과 재치가 넘치고 용감하기까지 해 모두가 선망하는 슈퍼 영웅이 된다. 가상 게임 세계의 능력자인 파시발은 온갖 어려움을 딛고 미션을 완수해 세계의 열쇠를 찾아낸다. 결국 모든 관문을 완벽하게 통과한 웨이드는 오아시스의 소유권을 차지하게 된다. 영화 속 오아시스는 일찍이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유형의 게임에서 실현된 것이다. 화면의 픽셀감이 매우 강하고 사람들의 캐릭터가 굉장히 네모나긴 하지만 이미 가상 세계를 제대로 실현했다.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찾는 것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지만 여기 머무르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미국 SF 소설가 닐 스티븐스는 1992년에 쓴 스노우 크래쉬에서 현실 세계와 평행한 온라인 세계인 메타버스에 대해 묘사했다. 현실 세계의 모든 사람은 메타버스의 아바타가 있다. 스티븐슨이 그린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을 실현한 이후 그 다음 단계 인터넷의 새로운 형태다. 메타버스의 기본 특징 5가지. 메타버스의 특징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핵심만 뽑자면 개인적으로는 다음의 5가지가 메타버스의 특징을 설명한다고 생각한다. 1. 몰입식 경험. 틱톡, 위챗, 텐센트의 게임 세계도 모두 메타버스다.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일상생활과 업무를 영위하는 가상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위챗, 틱톡이 엄청난 흥행몰이 하는 것을 보고도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떠올리지 못할까? 다들 틱톡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지만 자신이 또 다른 시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두 눈은 몇 센티미터 크기의 조그만 액정 화면에 고정돼 있지만 화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모난 휴대전화 화면은 현존감을 선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VR은 다르다. HMD 안경처럼 머리에 쓰고 대형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영상 표시 장치를 쓰는 순간 마치 레디 플레이어 1의 한 장면처럼 시공간의 터널을 뛰어넘어 또 다른 세계로 온 듯한 착각이 들게 만든다. 몰입식 경험은 현실을 뛰어넘어 물질 세계와 단절된 완전히 다른 시공간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마치 두 개의 평행한 우주처럼 두 시공간을 잇는 워홀이 필요한데 이 워홀을 통과하면 곧바로 또 다른 우주가 펼쳐진다. 영화 아바타 A를 표현하는 명장면이 있다. 주인공 제이크 설리는 두 다리를 쓸 수 없어 행동에 제약이 따르지만 그의 분신 아바타는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제이크는 아바타 안에서 처음으로 눈을 뜬 순간 놀라움과 흥분을 가누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발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발을 이리저리 움직여본다. 몇 걸음 떼어본 제이크는 실제 마비된 두 다리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느낌을 받는다. 바로 신체의 자유였다. 그래서 제이크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료실 밖으로 뛰쳐나가 튼튼한 두 다리로 마음껏 달리며 바람이 뺨을 스치는 느낌을 만끽한다. 그렇게 제이크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한껏 세상을 느낀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볼 때마다 아, 나도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워하며 하늘 끝까지 날아오르는 상상을 하곤 했다. 아바타에서 하늘을 나는 세이크란 판도라 행성에 사는 사납고 큰 새를 부리며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장면을 본 관객들은 아마 이게 바로 인생이지, 한없이 자유로운 인생 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이런 경험은 메타버스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2. 창조. 창조는 본질적으로 정신활동이다. 창조는 기쁨이지만 아무리 세세하고 절묘하게 묘사하더라도 실제의 것을 고스란히 표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림, 조각, 건축은 모두 예술이다. 이러한 예술의 아름다움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메타버스에서는 간단하면서도 사용하기 쉬운 툴을 활용해 누구라도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다. 창조는 오직 상상력에 달려있다. 특히 메타버스에서는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주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창조는 메타버스 경제의 밑바탕이기도 하다. 창조하지 않으면 자산이 있을 수 없고
자산이 없으면 거래도 있을 수 없다. 거래가 없으면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도 형성될 수 없다. 3. 소셜 네트워크. 시경에 이르길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벗을 찾는 소리로다 라고 했다. 한낱 미물인 새조차 벗을 찾는데 사람이라고 다르겠는가?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고독감이다. 예로부터 고독감은 사람이 느끼는 가장 처량한 감정이다. 자신을 알아주는 친구를 찾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는 유전자가 시키는 일이다. 소셜 네트워크는 메타버스의 기준이다. 중국은 위챗, 해외는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워크가 이미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4. 경제 시스템. 경제 활동은 인류 사회의 기반을 이룬다. 메타버스도 가상의 사회로서 가상의 경제가 없을 수 없다. 경제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다루지 않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한다. 5. 문명 형태. 문명이라는 것은 인류 사회 행위와 자연 행위를 모두 합한 것이다. 사람은 단 한 가지 모습으로만 규정할 수 없다. 아이가 부모 앞에서 하는 행위와 친구에게 하는 행위는 매우 다르다. 메타버스에서의 아바타 행위는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다양한 욕망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 형성된 문명은 현 세계의 문명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다른 형태를 보일 것이다. 3D 온라인 가상현실 게임 세컨드 라이프와 포트나이트의 문명 형태만 보더라도 현실과 명확히 구분된다. 메타버스 속 다양한 문명 형태는 현실 세계 속 문명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반영한다.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메타버스 네이티브, M세대가 사는 법. M세대 Metaverse Generation은 인터넷과 함께 성장한 세대를 가리킨다. M세대가 처음으로 사용한 휴대전화는 스마트폰이고 처음으로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은 게임이다. 이들은 메타버스의 시작과 함께했다. M세대는 메타버스 사회만 창조한 게 아니라 현실 세계까지 바꾸고 있다. 그들은 현재 이 시대를 이끌고 있다. M세대에게 창조 플러스 공유는 자아실현의 주요 원동력이다. 메타버스에서는 상상력이 한계만큼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이 메타버스에서 무언가를 생산할 때는 자원 고갈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에게는 무한한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M세대는 메타버스 경제의 주요 참여자이자 선도자이다. M세대가 메타버스에서 하는 행위와 현실 세계에서 하는 행위는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메타버스에서는 더 많이 협력하고 더 많이 나누려고 한다. 아바타는 이기적 유전자가 없다. 전통 경제학은 경제인 가설 인간은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일 자체보다 그에 따른 보수에 관심이 크다는 가설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서브컬처에 푹 빠진 M세대. 캐나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개인의 자주성을 기반으로 한 현대 문화는 사회의 역사적 전환에서 비롯되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유례없이 확장되면서 인간은 자신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M세대가 바로 그러하다. 이들은 개성을 표방하고 자아이해를 숭배하며 자아실현을 추구한다. 디지털 네이티브, 인터넷 쇼핑 중독자, 외모지상주의, 2차원, 귀차니즘, 제멋대로 살되 건강은 챙긴다 등 M세대에게는 이들만의 문화를 설명하는 수많은 태그가 붙어있다. M세대는 표현하는 데 능숙하고 나눔을 즐기는 새 시대의 리더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업체의 홈서비스를 신청하는데 대표적으로 주문 배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또 이들은 애니메이션, 온라인 게임 등 서브컬처에 푹 빠져있다. 보통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 외출을 하고 8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다. 게임 중에도 사회활동은 착실히 이어져 그 안에서 친구와 애인을 사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영화 미미일 소음경성의 스토리도 억지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체 귀차니즘 중 M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높다. 중국 시장 조사기관 아이미디어 리서치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1위 콘텐츠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2차원 가상 세계 이용자 규모가 4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귀차니즘 이용자들이 즐겨 찾는 상품으로는 동영상, 생중계, 음식 배달, 장보기, 이북, 게임 등이 있다.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가 슈르에 따르면 현재 젊은 소비자들은 명품을 과시하거나 허영심을 채우고 체면을 세우던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는데 기꺼이 지갑을 연다. 팜마트 CEO 왕닝은 팜마트는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 중 상위 단계 영업을 한다며 고객이 사는 것은 필요한 비탄력 수요가 아니라 문화라고 했다. 젊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즐거움을 원한다. 좋아하는 옷을 사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 즐거운 게 장땡이다. 이 말이야말로 M세대의 생활신조를 잘 대변하는 것 같다.
M세대는 외모지상주의를 숭배한다. 비주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외모지상주의의 성향을 숨길 생각조차 않는다. 실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벨기에 매거진 CITYGIN과 텐센트 QQ가 함께 내놓은 95호우 관심사 보고를 보면 1995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관심사에 돈을 쓰는 것은 비난거리가 아니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M세대의 서브컬처를 2차원, 국뽕, e스포츠, 아트토이, 고도 신기술, 오타쿠, 팬덤, 패스트 문화 오락, 코스프레 카스웨 애완동물, 새로운 춤과 음악, 새로운 건강, 새로운 예술, 새로운 교육, 새로운 스포츠, 스트릿 아웃도어 등 16개로 정리했다. 이 서브컬처 서클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 계속 주시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소비의 흐름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 브랜드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메타버스 경제학. 전통 경제학은 실물 상품을 다루고 메타버스 경제학은 가상 상품을 다룬다. 디지털 경제는 실물 상품의 디지털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메타버스 경제학은 디지털 경제의 유기적 구성 성분으로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메타버스 경제의 4대 요소는 디지털 창조, 디지털 자산, 디지털 시장, 디지털 화폐다. 메타버스 경제는 계획과 시장의 통일, 생산과 소비의 통일, 규제와 자유의 통일, 행위와 신용의 통일을 실현한다. 영화 아바타는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판도라 행성을 구축한다. 그리고 판도라 행성은 거대한 체구의 나비족을 길러낸다. 탐욕에 빠진 인류는 판도라 행성에 매장된 광물을 지구로 가져가서 비싸게 팔아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할 계획을 세운다. 나비족과 판도라 행성은 혼연일체의 모습을 보인다. 대자연의 나무가 보금자리고 짚푸른 이파리가 잠자리다. 목이 마르면 풀잎에 맺힌 이슬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사냥한 동물을 먹는다. 굳이 인류 발전 단계에 따라 분류한다면 나비족은 원시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거대한 판도라 행성에는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있어 나비족은 사냥과 채집만으로도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판도라 행성에서 희귀광물을 약탈하려는 거대 기업 RDA의 정식 명칭은 자원개발관리회사다. 이 RDA는 여러 기업이 합자해 만든 세계 최대 컨소시엄이자 인류가 우주에 만든 최대 규모의 단일 비정부기구로 주로 광물 채집, 운송, 약물, 무기, 통신 업무를 수행한다. RDA는 수백만 명의 주주를 둔 가장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하는 유사 행정기관이다. RDA를 세운 목적은 태양계 안에서 새로운 자원을 찾고 개발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25년간 개발 범위를 넓힌 결과 RDA는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항성계까지 진출하게 된다. 결국 RDA는 판도라 행성에 있는 희귀 광물인 원옵타늄의 독자 개발권을 따낸다. 멀고 먼 판도라 행성에서의 채굴은 곧바로 지구에 있는 RDA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류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체제가 고도로 발달했으며 RDA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체다. 반면 나비족 측은 자급자족형 채집 사회로 전형적인 원시 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두 사회는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제이크는 우주 캡슐처럼 보이는 복잡한 설비를 이용해 인류 사회와 판도라 행성의 나비족 사회를 오고 간다. 그가 인류 사회에서 눈을 뜨는 순간 그의 분신인 아바타는 판도라 행성의 원시림에서 잠이 든다. 제이크가 인류 사회에서 잠이 들면 어느새 눈뜬 아바타가 판도라 행성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한다. 분신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아바타보다 적당한 말은 없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메타버스 속에서 활동하는 인류의 분신을 아바타라고 부르기로 한다. 경제 발전 측면에서 보자면 판도라 행성은 매우 낙후돼 있다. 시장이 없으니 자연히 화폐도 없다. 그러나 판도라 행성의 풍부한 동식물 자원 덕분에 나비족은 배고를 걱정이 없다. 그렇기에 판도라 행성에서 시장이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수요 측면에서 보자면 나비족이 판도라 행성에서 취하는 것은 거의 미미하다. 나비족은 커다란 나무를 집으로 삼고 나뭇잎을 침대 삼아 이슬을 마시며 살아간다.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수요에 비해 자원은 무궁무진하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다. 무한한 자원으로 아바타의 생리적 욕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의 경제체계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될까? 메타버스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경제학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학문으로 역사도 오래되었거니와 관점이 다양하고 유명한 인물도 셀 수 없이 많다.
경제학은 물질이 원료가 되는 상품을 연구하고 생산과 유통, 소비를 다룬다. 물질 상품은 의식주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니즈를 충족시킨다. 이 책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수요와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 화폐,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인 재산권, 법률 등과 경제 질서를 전통 경제학이라고 부른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게임, 쇼폼 동영상, 영화 등 디지털 제품들이 그것이다. 게임을 하다가 게임 속에서만 필요한 아이템, 스킨 등의 제품을 만들 수도 있다. 디지털 기술을 빌려 만든 제품을 디지털 제품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제품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정보와 오락 제품으로 페이퍼 정보 제품, 그래픽 제품, 음향 제품, 동영상 제품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 제품은 상징, 기호 개념이다. 비행기 티켓, 음악회 티켓, 스포츠 경기 티켓의 예매 과정, 수표, 디지털 화폐, 신용카드 등과 같은 재무툴이 이에 속한다. 세 번째 디지털 제품은 과정과 서비스다. 예를 들어 정보 서비스, 서신, 팩스, 디지털 소비, 원격 교육, 인터랙션 서비스, 인터랙션 레크리에이션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디지털 제품이라고 통칭하지만 각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장소는 각각 다르다. 영화, 게임, 그리고 게임 속 스킨을 예로 들어보자. 영화는 현실 세계에서 창조되고 현실 세계에서 소비된다. 이와 달리 게임은 현실 세계에서 창조되고 디지털 세계에서 소비된다. 그리고 게임 속 스킨은 디지털 세계에서 창조되고 디지털 세계에서 소비된다. 디지털 제품의 창조, 교환, 소비 등 디지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활동을 이 책에서는 메타버스 경제라고 부른다. 메타버스 경제의 규칙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메타버스 경제학이다. 일부 대작 게임에서 메타버스 경제의 초기 형태를 엿볼 수 있다. 미국에서 빅히트를 친 게임 세컨드 라이프에서 플레이어는 가상제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게임이 제공하는 아이템과 재료를 이용해 콘텐츠를 만들어 게임 속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세계에서 발생하는 경제 행위의 전형적인 예로 메타버스 경제학이 연구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메타버스의 초대륙을 선점하라.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은 유럽의 세력 확장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 후 수세기에 걸친 세계 세력 판도의 변화는 모두 대항해 시대 신대륙의 발견에서 시작된 것이다. 초대륙은 2개 이상의 대륙계나 대륙이 붙어있는 것을 일컫는 지리학 용어다. 유라시아 대륙은 초대륙으로 아시아 대륙계와 유럽 대륙계가 붙어있다. 아주 오랜 옛날의 지질 시대의 두 대륙계가 부딪혀 하나로 합쳐지면서 오늘날과 같은 구도를 형성했다. 메타버스에서의 초대륙은 디지털 창조, 디지털 자산, 디지털 거래, 디지털 소비 등 기본 요소를 제공한 플랫폼을 가리킨다. 이 네 요소를 포괄하는 플랫폼이 바로 메타버스의 초대륙이다. 초대륙은 결코 학술용어가 아니며 전혀 엄밀하지 않지만 건물들이 패권을 다툴 방향을 가리킨다. 메타버스의 지배자가 되려면 반드시 초대륙을 세워야 한다. 아스가 애플이고 안드로이드가 구글인 것처럼 말이다.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위챗은 글과 그림 시대의 초대륙이었고 틱톡은 쇼폼 동영상 시대의 초대륙이었다. 메타버스 시대에는 새로운 초대륙이 탄생할 것이다. 디지털 세계에서 초대륙의 특징을 가장 많이 지닌 것은 이더리움이다. 게임에서는 로블록스 플랫폼을 초대륙으로 꼽을 수 있다. 인간의 창의력은 무한하지만 그것을 펼칠 수 있는 무대는 여전히 부족하다. 인간의 욕구도 밑빠진 독처럼 무한하지만 이를 충족시킬 도구 역시 부족하다. 다행히 스마트폰의 보급, 5G 네트워크 구축, 웨이보, 유튜브, 틱톡 등 플랫폼의 등장으로 평범한 사람도 자신을 드러낼 무대가 생겼다. 틱톡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7억 명에 달한다. 개방적인 플랫폼의 이용자의 창조가 더해져 불가사의한 힘을 만들어낸 것이다. 지금 이 힘이 세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틱톡 플랫폼에는 2200만 명이나 되는 크리에이터가 있다. 틱톡이 발표한 데이터는 이보다 더 구체적이다. 2021년 3월 8일 틱톡은 2021 틱톡 여성 데이터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틱톡 여성 이용자는 총 2135만 개의 연애 영상을 업로드했고 일과 관련된 영상 5306만 개를 업로드했으며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수입을 얻은 여성은 1320만 명에 달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 엑센추어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20에서 60세 사이의 여성 소비자 4억 명이 10조 위안 하나 약 1,800조 원에 달하는 소비 지출을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남성을 포함시킨다면 이 숫자는 배로 뛸 것이다. 디지털 시장의 경계와 한계. 현실 세계에서는 대규모 공동시장을 형성하는데 수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 중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다. 하드웨어 분야의 제약으로는 도로, 교량 등이 있다. 도로조차 연결되지 않은 곳에 시장이 생길 리 없다. 도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없어 상품을 교환할 일이 없으므로 거래가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도로가 끝나는 곳이 바로 시장의 경계다. 소프트웨어 분야도 하드웨어 못지않게 중요하다. 소프트웨어적 제약의 관건은 사실 거래에 드는 비용을 끊임없이 줄여나가는 것이다. 다행히 2000여 년 전 진시황이 문자의 통일, 도량형의 통일, 수레바퀴 간격의 통일, 세수 기준 통일 등 이 분야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세계에서도 광케이블이 끝나는 곳에 디지털 시장의 경계가 있다. 광케이블 브로드밴드는 도로와 비슷한 점이 있다. 서로 다른 브로드밴드는 서로 다른 디지털 시장을 제약했다. 2G 네트워크 시대였다면 동영상을 매체로 한 전자상거래는 아무리 길을 써도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기반 시설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디지털 시장에는 대규모 디지털 기반 시설을 투입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실 시장은 늘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시장을 건설하는데도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시장의 정상적인 운행을 유지하는데도 상당한 자본이 들어간다. 인류는 물물 교환을 해야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물물 교환을 시장이라는 거대한 체제로 키우고 이 거대한 체제를 교역 중심으로 만들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농산품에서 공산품, 디지털 제품으로 변화할수록 필요한 시장 메커니즘은 점점 복잡해지고 필요한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진다. 일반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시공을 뛰어넘는 데는 항상 교통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거래 비용의 일부다. 디지털 세계는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었기에 먼 거리를 운송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그 대신 기술 제한이 걸림돌이 되었다. 각기 다른 기술 표준, 각기 다른 운영체제, 각기 다른 운영 플랫폼은 사실상 디지털 시장을 여러 조각으로 갈라놓았다. 심지어 디지털 시장이 나눠진 정도는 현실 세계의 시장보다 더 심오하며 복잡하다. 다양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출현한 것은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브랜드 제조업체의 양자태기를 강요하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디지털 시장을 분열시키는 조치다. 애플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앱마켓은 서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서로 호환하지 않는다. 개발자는 반드시 애플과 안드로이드를 위한 서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면서 어렵사리 획득한 장비도 다른 운영체제로 바꾸는 순간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디지털 시장을 분열시키는 최대 장애물이 바로 디지털 창조, 디지털 자산, 디지털 시장, 디지털 소비를 제공하는 기반 시설인 플랫폼이다.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디지털 시장의 규모는 공동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Get a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